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초대석 사실은. 세케녀 곽현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휴대폰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휴대폰이란 거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저도 한 번은 휴대폰을 집에서 놔두고 이렇게 외출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내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기라도 했는데 말이죠, 모두들 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느라 정신없이 그냥 주변의 풍경이나 뭐 모든 걸 다 잊고 이 휴대폰에만 다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딱 이걸 보고 뭔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에 또 저뿐만 아니라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수 없이 접속하고, 하지만 또 뭔가에 차단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신 또 한 사회학자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따끈따끈한 시간이죠. 단속사회 저자이신 엄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모셔야 된다, 이분은.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한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모시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교수님 팬이에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한 권 이렇게 막 몇 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뭐랄까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제대로 막 긁어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신간이 나오게 됐으니까 또 한번 이 책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편을 강요하고 곁을 밀치는 단속사회. 한국의 현 주소다. 자, 그런데 이 신간의 이름이 단속사회단 말이죠. 단속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차단하고 나를 뭔가 보호할 것 같고 뭔가 검열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단속사회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셨는지. 예, 그 단속사회라고 제가 이제 책 제목을 정했을 때 사실 이게 한자어로는 다른 두 단어를 그 발음이 한국말로 이렇게 단속이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단속의 의미?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단속하다 그러면은 자기를 단돌이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거, 안 드러내고 자기 검열한다는 그런 뜻이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이제 두 번째 뜻은 그 끊어질 단자에 연속의 속자를 써가지고 그 연속성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에서도 이제 단속, 이게 한자는 다른데 이제 발음이 같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단속의 의미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속 안 하는데 SNS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금 좀 많이 하지 않지만 싸이월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구경거리로 많이 내놓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표현의 자유 과잉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24시간 자기를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아침에 뭘 먹었는지. 많아요. 막 별의별 거 뭐 밥 먹었다 뭐 이러면서. 밥 먹은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버스를 탔는데 옆 사람이 어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드러내죠. 그러니까 뭘 단속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적인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떠들고 있어요. 사실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그 드러내긴 하는데, 어떤 그 공적인 장소, 공적인 모임 이제 이런 데만 가면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 사람들 입을 꽉 다물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과잉되게 자기를 전시하고, 저는 그걸 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과잉되게 자기를 전시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과잉되게 자기를 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드러내는 곳은 좀 사적이고 친밀감 이제 이런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공적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라거나 아니 자기를 좀 다른 존재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는
내 앞에서 얘기한 사람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든 의견은 이견의 형태를 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니까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견해로 나를 말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네.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또 잘못하다가는 공격을 넘어가지고 사냥을 당할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입단속을 하게 되고 입단속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게 사실 그 입단속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단속하냐면 친한 사람한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네. 좀 낯선 존재, 모르는 존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주 노동자라든가 네.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 전체로도 차단하려고 그러고 내 삶의 영역에 못 들어오게 이제 차단을 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죠. 네. 이런 걸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어려운 개념으로 타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남이란 뜻이죠. 모르는 존재. 자기를 모르는 존재로 드러내는 것도 검열하고 네. 모르는 존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검열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단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걸 왜 연속성의 문제랑 제가 그 연결을 짓냐면은 그 사람은 이게 타자를 만날 때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모르는 존재를 만나야지 성장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책 읽고 하면은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자를 만나는 걸 통해서만 우리가 내 과거를 성찰하게 되고 돌이켜 보면서 그걸 좀 갱신하고 확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그 존 듀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제 연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삶은 경험의 연속성인 거고 경험의 연속성은 그 연속성이 있을 때 성장의 연속성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속성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지금 좀 많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 허무해요.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엮어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안 만들어지는 건 거죠. 그게 연속성이거든요. 네. 이런 연속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내지는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그 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잘 짜여진 서사를 갖추는 거고 서사가 되려면 그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하루하루를 다 엮어놓고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긴 틀에서 보면 우리가 무기력한 그래서 하루하루에서는 소진되고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를 보면은 무기력하고 이게 소진하고 무기력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연속성이 깨어졌다, 없어지고 파편화됐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이제 단속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발음이 같아가지고 이제 단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군요. 단속 사회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봤는데 저희 사실은 1, 2, 3를 다 아우르는 모든 얘기를 다 지금 담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차근차근 말씀해주신 거 하나하나 좀 약간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처음 딱 시작할 때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사회 굉장히 편을 강요하고 곁을 밀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 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편은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저 편인 거죠. 나쁜 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편이라는 건 적대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초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이 편은 되게 중요하죠. 누가 내 편이 되느냐, 누가 내 편이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건 좋은데 언어, 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편의 언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yes 아니면 no,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곁은 사실 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듣는 자리에 가까워요. 왜 우리가 좋은 친구는 뭐 옆에서 오지랖
부리는 친구보다는 내가 내 뭐 얘기를 들어주는, 그쵸,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저는 이제 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려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고통에 있는 말, 내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 고통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로 구성된 걸 이제 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나는 말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대부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고통은 소리를 지르죠. 뭐 우리가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뭐 흐느끼거나 뭐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말이라기보다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말이 아닌 말인 거거든요. 그럼 곁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직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특히 이제 뭐 실현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네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을, 겪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말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옆에서 들어주는 거. 네. 그게 이제 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고 참 이 곁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거는 제가 너무나도 네.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랑 이제 통화를 할 때 저는 그걸 되게 절실하게 느껴요. 저도 엄마랑 친해지고 싶고 뭔가 다가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지만 그 저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지만 그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참 이게 곁을 지켜서 그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그 곁을 지키는 문제가 지금에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사실 그 곁에 있으면 그걸 분담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곁이 파괴가 되면 파괴가 될수록 한 사람이 이제 독박을 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정말 폭풍처럼 나한테만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들어주고 싶고 들어주려고 하다가도 이게 감당이 사실 안 되고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너도 결국은 똑같구나.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자 많이 듣는 게 너도 똑같구나 거든요. 너도 다 못 들어줄 줄 내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고 그게 경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다들 힘들어지죠. 이 곁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작 소통하자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아주 그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뭐 신뢰라든지 이런 뭐 경청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냥 그래 얘기해봐 이런 무작정으로 그냥 판을 벌리는 수준에 그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소통이 의미 없어지고 공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타인의 고통이 흥미거리로 전락했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통스러우면은 말이 아닌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래 해결하자 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좀 뭐 지금 갑자기 약간 말이 안 나오긴 하지만 해결 위주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그 반면에 우리 또 타인의 고통 굉장히 좀 이런 우리가 구경거리, 안 그러면 방관자적인 자세로 또 있지 않나라는 한편의 모습도 지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원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그 타인의 고통받는 얼굴, 그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었었을 때 윤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까지는 그런 고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내 정당성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고통을 모르고 살았던 나, 그런 고통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리고 이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은 나한테 윤리를 요청을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는 걸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당한 우리는 그 얼굴을 외면하든가 아니면 외면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어떤 식으로 대면하고 있냐면 그 TV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스펙타클화된 형태로 구경거리가 된 형태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고통받는 얼굴을 대면하는 나의 얼굴도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타인의 고통받는 얼굴이 있다면 나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죠. 나는 익명 속에 있는 거고 네. 나는 군중 속에서 그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익명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이렇게 되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 유네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니까 뭐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그 제3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HIV 에이즈 감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들을 더 비참한 걸로 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타자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완전히 타자화된 형태로 드러내게 되는 거고 그 타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이 연민 동정의 마음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뭐 준다거나 하지만 이 연민의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요. 네. 나는 너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하는 순간 안심하는 거거든요. 난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민이라든가 동정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감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안전한 사람들 뒤로 숨는 건 거죠. 그래서 그하고 나 사이에는 그 연대감, 유대감이라고 하는 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낼 수는 있고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은 그하고 나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 타장성의 관계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돈을 내고 돌아서는 순간 이 관계는 무관한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비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편에서는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NGO라든가 이런 데서도 구경거리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 구경거리를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걸 이제 구경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구경꾼의 무리 속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셨을 때 저 정말 속으로 약간 뜨끔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저희 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근데 막상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과 얼굴이 부딪히는 그런 감정과 유대감을 가지고 내가 과연 했을까? 어떻게 본다면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나는 오히려 더 좋은 존재가 됐어라는 자기 위안이나 안 그러면 뭐 좀 속물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 어떻게 본다면 뭐 불쌍한 좀 약간 안 된 분들 우리 좀 많이 도웁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좀 진지한 접근을 한번 좀 접근해 봐야 되겠다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들하고 내가 다른 존재지만 동시에 그 다름 안에서도 공통의 운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통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서적 연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 고통을 구경거리로만 만들고 완전히 타자화해서 재현하는 형태로 그 하는 것 속에서는 이런 유대감이나 이런 걸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면 나는 남인 거죠. 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남을 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을 나로 만드는 건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게 아닌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지금 너의 얘기를 들어보고 너의 고통받는 얼굴을 들어보고 더 이상 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관했던 남을 이제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너로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한편에서는 인간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에 대한 너가 많아지는 거, 그 너들이 만나서 그 나의 곁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무관한 존재. 남은 그냥 계속 남인 거고 나는 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나하고 너가 만나는 장소를 우리라고 하는 거지. 나하고 똑같은 인간들끼리 모여 있는 걸 편이 우리가 아니다. 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편과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편과 곁을 나누는 건데 한국에서 우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그 말이 볶음집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희생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만 거고요. 있고 나도 없고 너도 네. 없는. 그러니까 우리와 남만 있는 구조인 거고 내가 그 우리 안에서 나를 조금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를 들어놓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냥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돼가지고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자기 단속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악순환이 일어나게 그래서 되는. 이렇게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좀 제대로 된 의미의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 건데요. 마지막에 제가 꼭 드렸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지금 하여간 질문 저희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참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라는 이런 표현이 유대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런 언어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러니한 이런 사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남이 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사실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고통에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편이 아닌 우리의 곁을 위해 고통에 경청하라. 자, 경청. 참 요즘 경청하기 아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됐는데 힘들어요, 선생님. 경청하는 거. 이게 지름길인가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개인적 노력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대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고통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고통을 증명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네. 한국에 복지라고 부를 만한 복지도 없는 나라긴 하지만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고통을 증명할 때만 나라에서 뭔가를 보조해 주거든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니 고통을 말을 할 수도 없는 고통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증명을 누구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국가로 증명해야 돼요. 동사무소를 가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통은 왜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가 하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경청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부터 국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고통을 옆에서 감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제가 말하는 경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뭐 그 징징거려서 열심히 들어줘라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 모멸감 이거 내가 무능력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모든 잘못이 다 개인화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순간 수치를 느끼는 거고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그 보편복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편복지가 되어야지만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사회적 수준에서 본다면 경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학교 폭력에 의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항상 그 친구들한테 이 책임을 떠넘겨요. 책임을 떠넘는 방식이 이런 식이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냐? 말했으면 우리가 들어줬을 건데. 맞아요.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학생이 이제 그 희생되고 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말로 못 받아들인, 그 경청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네. 의미인 거거든요. 안 들어주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희생이 있고 나면 적어도 학교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는 최소한 3일은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거. 그 친구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3일간, 최소한 3일은 모든 걸 멈추고 듣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력을 한탄해야 되고 그 죄를 반성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애도를 해야 되죠. 이게 애도거든요. 네. 이런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어떤 감수성이 생기냐면 들으려는 감수성. 그죠? 말하지 않아도 들으려는 감수성. 그리고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그걸 해야지만 의례를 통해서 그 감수성이 사실은 생길동말동한 거예요. 그래도 생길동말동한 건데, 네. 지금 한국은 어떠냐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떨어지면 방송 나오거든요. 뭐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그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약간 욕을 섞어서 말하면 호로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 지 친구가 죽었는데 동요 안 하면 그게 호로자식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호로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제가 경청이라고 얘기한 그거는 또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공동체가 같이 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애도하는 작업, 이런 건 거고, 아까 또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그런 경청이 있잖아요.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경청은 개인적 노력의 수준, 그 개인 보고 뭐 이렇게 인내력을 가져라, 끈기를 가져라. 엄마에게 끝까지 들어라. 이런 이제 그것만 아닌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닌 네. 건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수성, 전 감수성이라는 게 개인의 감수성도 있지만 그거는 공동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네.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게 저는 경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사실 솔직히 이 책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 저도 살면서 아우 답답해, 힘들어. 다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됐는데, 이런 답답한 구석을 아주 효자손처럼 박박 잘 긁어주셨던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내 개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남의 말을 듣고 또는 내 얘기를,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좀 쓸모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실제적인 조언과 추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돌려주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사회적 존재감 같은 걸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생기고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주체,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네. 말을 거는 주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말 거는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끝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을 거는 주체가 되기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말이 거는 주체가 되자. 이게 한편으로 보자면 말을 그냥 한다는 것은 타인이 인정되지 않고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말을 건다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는, 같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간 단속사회, 엄교 사회학자님 모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 안에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 답답한 이 사회 속에서 나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좀 숨통 트이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급하게 또 강의하시고 헐레부터 뛰어오시고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모셔도 되죠? 예. 제 전화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하던 얘기가 많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